나, 나 개개, 그러니까 시민 개개인을 대행해서 공공재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지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혹은 대표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세 이렇게 혹은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부분에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춥니다. 중앙정부 재정이 있고요. 지방정부 재정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고요. 일반에게 특별에게로 구분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흘러가는 돈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부금, 보조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방정부도 재정, 교육재정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요 조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보는 이유는요. 그 돈이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회계적 원칙에 의해서 잘 사용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은 그 지출이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가? 조금 더 명시적으로 보면 과연 그 지역의 주민과 시민들의 공공적 삶을 더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가치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이유는 이 조세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조세 구조와 관련돼서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탈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뺏는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기구가 시민 개개인의 수입 중의 일부분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조세의 원리죠. 이를테면 왕정 국가랄지 아니면 이런 데서는 대부분 다 폭력에 의해서 강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이론에서의 조세는요, 대부분 자발성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내는 겁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개개인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공동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 혹은 국민들은 기꺼이 조세라고 하는 부담을 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정당성 문제죠. 그러니까 낼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놓고 보면 현재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세 구조의 정당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80년대 이후로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낸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금을 만들만 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정당성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보편적 복지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조세 체계가 새로 개편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조세의 정당성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그 재정 건전성 혹은 긴축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이유죠. 그러니까 수입을 늘릴 수 없으면 지출 구조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긴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소위 그 OECD 국가들의 재정 구조는요. 재정의 기본적인 철학은 긴축 재정입니다. 그리고 이 긴축 재정은 바로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과 이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틀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재정을 본다는 것, 예산이나 결산을 본다는 것은 그것의 원리를 우리가 회계적 타당성에만 주목하게 되면 원치 않던 거니까 고지불식 중에 이 긴축 논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쓰는 것이 맞아, 아끼는 것이 좋아라고 하는 그 논리에 빠져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소위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뭔가 좀 소리가 나는 건 저만 나는 건 아니죠? 여기 다른 분들 오디오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다 음소거를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음질을 괜찮게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세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정의 지출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보면 아마 지역에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최근에 나온 동의안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가 확인을 한 건데요. 지난 이제 3월 달에 여수시장이 주민세 감면 동의안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 10,000원 정도 되는 주민세를 올해 한 해에 한해서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동의안을 냈고 이것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게 3월 회부 일자가 3월 31일이고 25일 날 의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봤더니 한 12억 정도? 예, 이렇게 감면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에게 10,000원 혹은 11,000원 정도의 효과이지만 우리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의 주민세를 감면해 줄 만큼 균일하게 나타난 피해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걸 깎기보다 차라리 이만큼의 돈을 좀 더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코로나19 때 더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왜 어떤 면에서 논의가 됐는지 대략 짐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원칙에서 봤을 때에는 지출 구조의 어떤 구조적 모순이나 혹은 낭비보다 사실은 이런 조세 구조의 왜곡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거든요. 이게 한 번 감면하기 시작하면요, 아마 그 이후에 빈번하게 이런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부분이 걸리는 거죠. 과연 이건 어떤 방식의 동의를 거쳐서 나온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조세, 그러니까 세입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감춰져 있지만 굉장히 쟁점이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세외 수입 중에서 세외 수입 중에서 세외 수입이라고 하면 이제 부담금 혹은 과태료 뭐 이런 거가 이제 세금 외에 수입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일몰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즉 납부 면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어, 주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요, 사실은 징수되는 것도 납부 유예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그걸 납부하지 않아도 연말 정도에 이것을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해주는 그런 조치가 굉장히 빈번한 세외 수입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구조에서 놓고 보면 결손 처분이라고 해서 실제로 결손 처리하는 세외 수입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하면 지방세 내지 않는 체납분과 관련된 것 혹은 또 여수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나 혹은 뭐 이렇게 강이 있으면 공유 수면과 관련된
그 이용료나 혹은 점용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징수가 잘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해 당사자만 알고 있어요. 내가 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 당사자만 알고 있고요. 다른 시민들이 이걸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제가 시장이거나 혹은 이 납부를 담당하는 출납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되게 직접적입니다. 그렇죠. 낼 돈을 내지 않게 해주니까 굉장히 직접적인데 이것이 회계 자료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관련된 세입 결산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 구조를 우리가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이전에 그 지출 구조를 보는 이유는 그 재원 자체가 우리 공동의 재정이기 때문이고 그 공동의 재정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재정을 형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돈이 정당하게 다 모이고 있느냐 혹은 징수가 되고 있느냐 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정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그거 분배하는 거 시장의 권한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이 그걸 행사하는 거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뭐 틀린 말은 없습니다.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편성권이 시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에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단체장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그 기능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지 오로지 편성과 관련된 것을 나 혼자서 나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이 행사하는 편성권은 언제나 견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의회가 행사하는 심사권 역시도 언제나 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위 우선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이상하게 이 편성권과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기관의 독점제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예산 혹은 재정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립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시정의 편성권이라고 하는 건 나눠지는 권력이 아니니까 혹은 의회의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도 시민과 나눠질 수 있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시민들의 재정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거나 혹은 부가적인 정도의 형태만 띠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고 있냐면 참여예산제의 도입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편성권을 분점하는 겁니다. 예, 편성권의 일부를 참여예산 방식으로 편성하도록 이 권한을 나누는 거죠. 예,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가 기존의 민원 방식이나 혹은 청원 방식의 참여와 다른 이유는 결정 권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즉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산 편성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예산은 편성권의 분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성권의 분점 수준이 정말 100% 행사하는 데도 있고 한 70% 행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50% 정도만 행사하는 데도 있고 해서 지역마다 참여 예산제의 성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편성권을 나누는 것이 참여 예산입니다. 비슷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 역시도 의회와 시민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나 내용들을 의원들이 그 내용을 수용해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반영시키면
그건 그대로 시민권을 나누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 민주적으로 사용되어야 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재정을 다루는 행위 자체가 민주적 절차와 분권이라고 하는 민주적 가치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혹은 심의하는 권한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권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음 여기서 흔들리면은요, 나중에 이제 그 시 공무원이나 혹은 의회에서 권한 다툼을 할 때 논리적으로 좀 밀려요. 그런데 전혀 밀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특정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공적 지위에 따라서 파생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그 권한이 주어졌을 뿐이지 그 기능이 그 선출직 공직자에게 고유한 권한으로서 독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유성하고 뭐 독점권하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요것은 분배 우선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제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참여 예산 제도의 원리적 측면을 살리면요. 구태여 바깥에서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감시 활동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보장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서울시, 대구, 광주가 이제 이런 광역 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의 은평, 서대문, 그다음에 뭐 수원시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참여 결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합니다. 참여 결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소위 지금과 같은 결산 시기에 참여예산위원들 중에서 이 참여 결산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결산위원회가 그 결산 보고서나 내지 결산 사항을 미리 확인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놓고 보면 이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확장이 되면 단순히 사업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벗어나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결산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 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참여예산 제도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좀 한계가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있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참여예산제가 도입된 맥락은요. 2010년도 정도에 있었던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때 뭐 모라토리엄 뭐 선언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막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가 재정 파산 뭐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겁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 때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주적 제도로서 도입이 됐지만 한국의 경우에는요. 보수 정권에 의해서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막 위기에 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 잘못이지 그게 왜 시민들 잘못이냐.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결손이 난 재정을 중앙정부가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한 거냐면 그래? 그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지 뭐. 그래서 이 만약에 나중에 지방재정에 위기가 생기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이미 참여하라고 제도 다 보장해놨는데 지방재정 어렵다고 그거 도와달라고 중앙정부에 손 내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예산제 하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된 이런 것들을 딱 떠올리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거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당시 집권 여당의 의원이었고, 또 당시도 지방재정법의 개정 맥락은 뭐 지방재정 경보 시스템 만들고 뭐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을 통한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왜곡이 생겼죠. 예, 뭐 약간 선심성 제도처럼 변질됐달지, 아니면 개별 개별 공모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달지,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공모 사업처럼 변질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업 부서의 공무원들이 게이트키핑을 하면서 이 사업은 되니 안 되니 이러면서 실효성을 뚝 떨어뜨린달지, 이제 이런 모순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는 원래 도입된 참여예산제의 도입 취지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이제 이게 실제 도입되고 운영 과정에서의 그 격차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정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키워드로 해서 이후에 이제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자라고 제안을 드릴 건데요. 그럼 이제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어, 요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스웨덴 경제학자인데요. 뭐 케인즈에 앞서서 케인즈주의를 발명한 경제학자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음, 어떤 말을 했냐면 국가가 사회 구성원인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 선호 또는 시민이 바라는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 재정민주주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현재 몇 가지 개념이 있죠.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시민들의 재정 선호나 혹은 공공재 선호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민의 재정 선호나 시민이 바라는 공공재 선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된다고 가름하면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수단을 알고 있죠. 이를테면 참여예산제 같은 것이 이런 시민의 재정 선호나 공공재 선호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목록을 가지고 그, 그 키워드 분석을 해서요. 동마다 어떤 주제의 사업 제안이 가장 많은지 이런 걸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수시도 가능할 거예요. 여수시도 만약에 참여예산제 사업이 제한된 것들의 한 3년치, 4년치 요 키워드들을 쭉 분석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뭐 생활 쓰레기 관련된 제한이 많네. 어느 지역에서는 공원 관련된 사업 제한이 유독 많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시민들의 재정 선호나 혹은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예산 집행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결산에 대한 정의를 하면 이미 사용된 그 재원이 우리의 재정 선호나 우리가 바라는 공공재 선호와 일치하는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회계적으로 잘 쓰였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됐고 우리한테 혜택이 왔냐. 그러니까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됐냐라고 하는 것을 가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가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결산 과정이 지나치게 회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위원들이 하는 결산은요, 그냥 진짜 회계사 한 명이 해도 될 만한 내용이에요. 뭐, 그 수입 지출 항목이 다 맞는다, 뭐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혹은 잔액이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럼 결국에는 시민들이 채워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저는 그게 우리가 결산을 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오늘 첫 시간은 이제 결산 과정에 대한 것, 그다음에 뭐 공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된 걸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 2020년 기준 결산서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 그러니까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게 작년을 다루는 거니까 2020년 결산이라고 하는 건 작년 6월에 공개된 결산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결산 자료는 아마 6월 정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2020년 기준 결산서를 갖고 결산서 분석하는 예시들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공개된 2021년 기준 여수시 결산서를 볼 때 참고를 할 만한 현재의 여수시 재정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보기 위해서 이제 개정 공시 자료나 중기 재정 계획을 통해서 현재 여수시의 재정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이 결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 가장 좋은 건 제도화되어 있는 결산 심사 과정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혹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가장 좋긴 해요. 왜냐하면 결산위원이 되면 실제로 자료 요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요구권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결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결산위원회, 결산검사위원이 굉장히 되게 비공식적 혹은 비공개적 혹은 비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게 구성 현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법상, 지방회계법상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결산검사위원은 누가 선임하냐면 지방의회가 선임하지만 의뢰를 하는 것은 지방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이 제출한 검사, 결산검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검사위원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통칭해서 재정과 관련된 걸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법을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결산과 관련된 법률은요. 진짜 쫀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도 예산, 비리, 뭐 보조금 횡령 뭐 이런 것들이 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법 자체로 너무 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며칠 이런 것도 다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여기에 보시면 결산위원회 실명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오죽 이게 또 문제가 되면 그걸 또 법에 넣어놨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 한 5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전직 시의원과 전직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5명 중에 요 3명이 사실은 결산의 이해 당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게 이해 당사자가 되냐면요. 의원들은 본인들이 예산을 확정한 당사자입니다. 근데 결산은 어떤 걸 포함하냐면 예산을 확정한 것의 적정성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것의 구성을 잘 보시면 결산을 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위원은 누가 선임하냐면 지방의회가 선임합니다. 왜 이것을 분리해놨냐면 둘 다 결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편성한 책임, 한쪽은 심의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결산에 대한 책임은 의회와 단체장이 같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왜곡이 돼서 의회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결산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산위원에게 독립성과 공정성을 주문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의회 소속이면 의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회의 하부에 속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원과 전직 시의원과 전직 공무원이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건 굉장히 이상한 형태입니다.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분이 기획조정이나 예산 재무 담당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출신이 어, 이를테면 예산국장 혹은 기조국장 뭐 혹은 재정국장 혹은 재무국장 뭐 이 정도의 담당자로 퇴직하신 분이 아니면요 결산위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위원은 한 부서의 장을 했다고 해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구글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전직 공무원은 뭐 하셨던 분일까 막 뒤져봤는데 사실은 예산이나 재정 쪽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시행령을 보면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수시로 5명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0명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위원회 다양성을 위한다라고 하면 7명 정도로 만들어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시민사회단체나 혹은 또 특히 요즘에는 성별 구성도 맞춰야 되니까 지금 보면 이게 성별 구성이 잘 안 맞죠. 한 분 제외하고는 다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별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원 정수를 좀 늘리자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제안들이 좀 생겼고요. 음, 그리고 요 다음 거를 보시면 결산과 관련돼서는 이게 법률에 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021년 기준의 결산을 지금 하잖아요. 그 내용이 반드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산을 했는데 사업 성과나 내지는 목적 달성이 잘 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결산 업무에 대한 기준 절차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은 이겁니다. 검사 의견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 검사를 의뢰한 거잖아요. 그럼 결산 보고서는 그러니까 검사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갑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을 5월 31일까지 의회로 의안으로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정해져 있죠. 5월 31일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수시 의회에 지난달 말일까지 요 검사 의견서를 아마 송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지방의회 의장은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5월 31일에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7일째가 되는 게 오늘이죠. 예,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혹은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여수시 의회의 홈페이지에 결산 의견서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질까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게 법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방 의회가 됐던 단체장이 됐던 그들에게 부여하는 의무 사항은요. 안타깝게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요. 왜 처벌 조항을 두지 않냐면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유권자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법리적 배경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는 사실은 어 유권자가 이를테면 탄핵을 하거나 혹은 뭔가 요구를 하거나 내지 이런 방식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일반 뭐 다른 법률처럼 뭐 공무원 개개인에게 무슨 인사 고과에 반영을 하던 경고를 주던 뭐 이런 방식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건 그냥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왜 공고하지 않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결산 의견서 왜 검사 의견서 이거 왜 공개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지만 달성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찌 됐든 말씀드린 대로 결산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애매모호하면 무조건 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날짜까지 다 명시해 놓고 되어 있죠. 5주가 안 지켰으면 이런 날짜까지 다 넣어 놨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라고 하는 지방회계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방회계법상에 결산서의 구성에서 결산 개요부터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까지 요 4가지 종류의 결산서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서는 한 권이 아닙니다. 요 결산 개요, 그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가 합쳐진 게 결산서입니다. 예. 요 4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걸 결산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부 서류로 이만큼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12가지를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과 관련된 행정 자료가 뭐냐라고 하면 결산 개요에서부터 성과 보고서까지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와 12가지의 첨부 서류로 구성된 요 집합을 우리는 결산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거 하나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것도 되어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요. 아마 여수시도 이렇게 하겠지만 목포시도 여기에 따를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해지냐? 상호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숫자 항목들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정부의 공무원마다 주어져 있는 표에 숫자를 넣는 방식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왜 이렇게 표준화를 했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뒤에 살펴볼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서와 결산서의 첨부 서류와 관련된 항목들이 법률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결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참조할 만한 자료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는 당해년도 하반기에 하죠. 그러니까 보통 10월, 11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하니까 예산이 11월 말에서 12월까지 한다 그러면 보통 행정사무감사는 11월, 빨리 하면 10월 중순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 보고서도 의안이에요. 그러니까 의결을 해야 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잘 공개를 하지 않죠. 어 살펴봤더니 여수시의회에서 2021년, 그러니까 즉 작년 초에는 이렇게 상임위원회별로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별도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쵸?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메뉴에 이렇게 공개를 했던데, 이게 의회 자료실 내에, 예, 행정사무감사 메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회의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그 시의회 회의록인데요. 회의록 행정사무감사마다 상임위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임위별로 있는 일차의 맨 마지막 일자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임위 회의의 마지막 날에 그 뭐지? 그걸 아주 땅땅땅 치죠. 예, 그러니까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날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록 보기 있잖아요. 부록 보기를 보면 그렇게 결과 보고서 그런 게 이렇게 부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결산은 2021년에 돈을 얼마큼 잘 썼는지에 대한 결산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업 평가를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예산을 다 집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에 대한 지적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부에서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잘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결산입니다. 사실 이거를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구나. 그럼 그 지적된 사업들은 결산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참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는 건데, 예산서는 올해 당해년도 예산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결산서의 당초 예산, 그러니까 즉 2021년 예산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보냐면 예산서는 계획이고 결산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산서만 갖고 보다 보면 이게 원래 어떻게 됐었지? 라고 하는 것을 좀 까먹게 돼요. 그럴 때 계획에 가까운 예산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찾아보게 되냐면요. 예산서와 결산서 사이에 차이를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산서의 내용과 예산서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서상의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결산서상에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고요. 특히 또 이 결산서상에 돈이 남거나 혹은 뭐 집행 잔액이 너무 많거나 혹은 보조금 반납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어, 이 결산서를 첨부할 때 이렇게 계획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여수시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재정 정보에 재정 현황, 재정 공시, 예산상 공개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예산 재정 정보를 이렇게 하나로 잘 공개하고 있는 데는 여수시가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거 어디서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걸까 싶게 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산서는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결산은 보통은 재정이나 재무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또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가 달라요. 이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원가 공개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른데
지방세는 또 세무과에 배치해 놓고 뭐 이러면서 이게 다 쪼개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수시의 경우에는 이걸 진짜 잘 모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긴 되게 편할 겁니다. 어 요 정보 공개 사이트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개를 하면 되고요. 다만 결산서가 언제 공개될 거냐가 관건인데요. 법에 따르면 결산서는 6월 말까지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수시는 언제 그걸 공개해 왔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6월 18일, 그러니까 2020년, 예, 6월 18일에 공개했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2021년 6월 16일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6월 8일이니까 한 10일 내로 공개가 되겠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도에는 9월 달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아마 올해도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올해도 9월 달에 공개가 되려나? 그런데 그거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그래서 임기를 마치는 6월에 정례회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례회를 잡아서 결산을 해주고 떠나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떠날 의원들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이제 방치해 두면 7월 달에 새로운 의원들 와서 뭐 상임위 배정하고 뭐 의장 뽑고 뭐 하면서 7월 넘어가고 그럼 이제 8월 정도에 이제 천천히 첫 회의를 잡으면 그때 결산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공개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애초에 그 여수시민협 이런 데에서 그 의장한테 이렇게 공개 서한 이런 것도 좀 보내주시면 좋아요. 하지 말고 법 지켜라. 2월 말에 결산서 마무리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결산 강좌가 원래 6월 달에 공개되는 걸 전제로서 하는 건데 그거 아니면 이거 다 끝나고 한 9월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서 약간 조금 뻘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두 가지인데요. 지방재정 365하고 재정공개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요게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좋냐면 여수시한테 그냥 이렇게 그 무슨 자료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소리 안 해도 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요 두 가지 사이트입니다. 그쵸. 뭐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거 딱히 하지 않아도 어, 그리고 좀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음, 사이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지방재정 365? 네네. 여기에 지방재정 전문 통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알기 쉬운 재정 정보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자료실입니다. 통합자료실이 왜 좋냐? 규칙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 편성 지침이나 혹은 여기 금고 지정 현황도 공개가 되어 있죠. 자치단체 채무관리 계획도 다 정리가 되어 있죠. 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 편성 지침 이런 것도 여기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실제 우리 지역의 예산 편성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달라고 그러면 또 안 줘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자기네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내린 건데 이걸 또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이제 보통 중투라고 불리는 겁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투자 심사를 받기 전까지 잘 감춰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사가 들어가야지만 그거 투자 심사 들어갔어?
언론에 보도된 걸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중투 심사 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대규모 투자 사업 진행 현황 뭐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통합 자료실이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전문 통계라고 해서 결산이 아니라 집행으로 가는 겁니다. 집행으로 가서 우리 지자체 세입 세출 현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들어가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수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세입 세출 운영 상황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요 세부 사항들을 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를테면 세출 현황 혹은 사업 및 예산 정보 요 두 가지가 좀 쓸모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지출 정보거든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6일까지의 지출 현황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3일에 동도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관련된 방수 사업을 했습니다. 일별로 이게 지출되어 있는 사업 그 회계 지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2022년 거니까 이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2021년 걸로 만약에 검색해서 본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업이 언제 지출이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지출된 사업으로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즉 돈을 밀어내는 사업처럼 보여지는 대표적인 보도블록이나 혹은 갑자기 11월, 12월 달에 한 가로등 교체나 이런 것들의 내역들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지급 일자별로 다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가 흥미로운 자료고요. 두 번째가 사업 및 예산 정보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여수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예산서도 너무 두껍고. 그럴 때 여기서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2022년에 모든 회계의 세부 사업명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업생산과에서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을 하는데 이거는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요 정도 편성이 됐고 집행 잔액이 지금 요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로 보조사업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우리가 예산서를 막 어렵게 뒤지지 않아도 여기서 세부 사업명을 간단하게만 치면 6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구조가 뭐 이게 자체 사업이냐 보조 사업이냐 아니면 이제 예산이 얼마큼이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고요. 그리고 정보 공개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사이트의 최고의 미덕은 뭐냐면 여기 공개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개 정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면 원문 정보가 있고요. 이 원문 정보에서 기관 찾기로 가서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로 해서 여수시 여수시를 클릭하고 기관을 1월부터 잡아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수시 모든 사업부서에서 생산한 행정문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죠. 관광과에서 화정면 계도 테마관광 자원 개발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들어갔군요. 네. 그리고 웅천 장도공원의 조경 시설물 등 조성 사업을 할 생각이고, 권오봉 여수시장 퇴임시 개최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야, 6월 7일에 이걸 수립했네요. 되게 빨리 했네요.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될 때 어떤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이 좀 궁금하다. 이게 무슨 사업이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면 여기서 검색을 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검색이 가능한 것은 중앙부처하고요. 중앙부처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문서 원문이 공개됩니다. 물론 모두 다 원문이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또 들어가 보면 또 비공개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문서 제목들은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업들을 언제 하고 있는지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사 보고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대교동이라고 하는데 종합감사를 했군요. 여수시 자체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클릭이 안 되죠. 예, 그건 부분 공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요 밑에 청구 마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만 해놓으면 청구 누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청구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이 원문 보기도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을 하시면 결산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요 정도가 이제 오늘 그 결산 검사, 그러니까 결산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내용들로 해서 준비된 사항이고요. 혹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 사항이나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들으셨죠? 예. 네, 좀 다 얼굴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걱정거리가 6시가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어떡하죠? 4, 5, 6월에 지금 이렇게 휴회를 하면서 지금 제가 바로 9월에 결산 승인을 한다고 9월 회기에 결산 승인이 떠서 이게 사실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5월 31일자 이후로 아무것도 게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죠? 그러게요. 이게 아니, 뭐, 불법입니다, 불법. 저는 불법인지 그러니까, 모르고 아까 회기 일정을 보면서 9월에 하는구나. 원래 6월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불법이었군요. 그럼요. 어쩌죠? 그러면 선생님 5월 31일까지 시장이 결산 보고서를 여수시 의회에다가 넘긴 거는 만든 건가요? 그럼요. 넘겼는지는 몰라요. 솔직히. 왜냐면 그거는 공개 의무는 지방의회 의장이 그 여수시장이 보낸 거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이제 그 의무가 되어 있고, 시장은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네. 아니 5월 31일 날 여수시 의회에 넘겨야 된다고 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럼 넘긴 거죠. 넘겼다고 볼 수 있죠. 네. 왜냐면 검사위원은 아마 칼같이 임기를 종료했을걸요. 예. 그러겠죠. 예. 검사위원 일당이 굉장히 세서 올해 또 그 일정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많이 줘봤자 20일 정도밖에 안 줘서 네. 예, 아마 끝났을 겁니다. 어쨌든 여수시는 불법을 2018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몰랐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지금 참여 결산 제도가 실행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례 개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연간 운영 계획상에 이걸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참여 결산을 하고 있는 뭐 가까운 데를 사례로 하면 그냥 광주광역시나 아니면 그 광주의 광산구도 하고 있고 북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운영기에 그냥 참조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결산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조례는 그냥 다 똑같은데요. 운영계획상에 상반기에 참여 결산하고 하반기에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선정 과정을 한다 해서 보통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부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과 그다음에 심의거나 또 참여해서 위원회이기도 하죠. 예. 저는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른 지역 저희 2020년 결산위원회 구성 비율이 매우 좀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는 네, 예.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뭐 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만 그런 건가요? 가장 기본은 여성 비율 맞추는 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한 40% 맞추는 것은 거의 기본이어서 5인 구성이면 2인 이상은 보통 여성 위원을 억지로라도 맞추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정도는 됐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닌 게 조금 놀라웠고, 그리고 전직이 이렇게 많은 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전직 시의원, 전직 공무원을 넣는 것은 사실은 전례를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보통은, 예, 보통은 회계사, 변호사, 교수 뭐 이렇게 들어가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전직 시의원, 전직 공무원을 넣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 보니까 또 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 회계사분께서는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시민사회 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결산위원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네. 보통 이런 결산위원도 마찬가지지만 3회 이상 연임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몇 가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검사위원 구성이 조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살펴봤더니 한 2018년부터 계속 결산위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검색이 돼서 그래서 이 회계사님이 지역 회계사회 또 회장이시고 그래서 좀 끝발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금 있는 정수 5명 내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넣기 위해서 빼는 것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예, 질문 주신 대로, 질문을 한번 네. 읽어주시고, 예. 예, 시의회가 구성하는 일부 결산위원들은 몇 년째 맡아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종주의 때문에 냉철한 심의가 어려울 것. 그래서 만약에 여수 출신 인사가 순천시 결산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이신데요. 사실은 지역 연고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은 이제 이걸 벗어나기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는 상관없어요. 이를테면 교수, 회계사, 변호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이런 지역 교차 방식의 대상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 놓고 보면 5명을 두고 그 안에서 쪼개는 것은 힘들고요. 차라리 정수를 7명으로 늘리지 않으면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사람들의 한 3개 정도의 기득권은 유지시켜주고 대신에 4개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들까지 포함해서 너네들 3개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대신에 2개 더 추가해서 여성위원하고 시민사회 좀 더 넣읍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시의회여서 결산위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 50조 정도 예산인데 10명 정도였고요. 그거를 올해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예, 올해 20명으로 늘리면서 조금 더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정수가 어쨌든 10명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늘리는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질문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좀 뭐 들으시고 느낀 점이나 뭐 아니면 아주 쉽게 어려웠다, 쉬웠다, 뭐 되게 재밌게 잘 들었다라도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뻘쭘하시니까. 아니에요. 목포에서 특별히 참석하셨으니까 멀리 목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네. 저 사실은 제가 그 예결산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 이제 처음 입문하는 이제 입문자이기는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좀 가졌던 이제 그 고민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결산 뭐 예산 좀 사실 또 예산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라는 생각 하나랑 그다음에 결산을 본다 한들 이게 숫자로만 보면 차이를 찾아내는 건 힘들 건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를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그거는 이제 말끔히 회계 분석이 아니라 가치 분석을 해야 된다. 사업이 얼마나 타당했느냐를 좀 쳐다보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큰 깨달음을 좀 얻었던 시간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수 그 이제 아까 포토 사이트 알려주시는 것도 좀 유용한 정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잠깐 이제 목포시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목포시에도 2020년까지밖에 제가 지금 못 보긴 했는데 자세히 못 봐서 이렇게 정보들이 다 이제 열려 있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 따라가면서 목포시 예산, 결산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한테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어차피 질문거리는 하면서 더 나오실 거여서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다룰 대상이 2020년 기준의 결산서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결산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주요 특징이나 뭐 쟁점 같은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아마 저는 당연히 이제 여수시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곳을 좀 참조해서 좀 차이가 여수시와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요 진행하는데 좀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동네 사정을 계속 듣는 것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살고 계시는 동네의 자료들을 꼭 한번 참조를 해주십사 라고 하는 것을 좀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예? 회장님 마이크 음성으로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오늘도 저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큰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다 같이 이렇게 모양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모두 다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